네,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돌봄아동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의 사회를 맡은 정책연구소 랩 2050의 대표 윤영중입니다. 금일 포럼은 김미애 김남희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그리고 월드비전에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돌봄아동 청소년들의 실태와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소중한 자리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주최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희 국회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조명환 한국월드비전 회장 참석하셨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셨으나 영상으로 개회사를 전달 주셨습니다. 또 축사를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아직 참석을 못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내빈 분들 소개해드려야 마땅하나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애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영상으로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부산 해운대구 1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돌봄 아동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직접 참석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 힘써주시는 김남희 의원님, 그리고 제가 변호사 시절 10년 넘게 월드비전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함께하게 되는데 정말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월드비전의 조명환 회장님,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최영준 소장님을 비롯한 참석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돌봄 아동 청소년은 가정 내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업과 자립에도 많은 제약을 받으며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돌봄의 책임이 이들에게 희생의 무게로만 남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지난해 위기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돌봄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위기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오늘 포럼에서 논의될 다양한 의견과 제언이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돌봄 아동 청년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이 아동 청년의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토론회가 상당히 소문이 났나 봅니다. 방금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께서도 참석해 주셨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국회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뜻깊은 포럼을 공동 주최한 김남희 의원입니다. 이 포럼을 같이 준비해 주신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함께 활동하고 있는 김미애 의원님과 또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월드비전에게도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포럼은 정말 날짜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번 주 월요일에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가족돌봄 위기아동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리 없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영케어러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낸 법안을 포함해서 여러 법안들이 통합 심사돼서 이번에 국회에서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동안 영케어러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많은 분들, 연구자들이 뜻깊은 제안들을 주신 것들을 제가 좀 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요. 많은 내용들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법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이 영케어들 지원을 위한 그런 문제, 그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복지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제도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들이 지금까지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런 과정에서 성장과 발달에도 그리고 사회에서의 자립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월드비전 같은 단체들이 계속 관심 가지고 지원하고 또 관련된 대안들을 모색한 덕분에 국회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국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회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한국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정말 기쁜 일들이 많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해가 구정 마치고 시작하면서 참 좋은 아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해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어려운 도움이 필요한 우리 사람들과 특히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그러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따뜻한 마음을 보이면서 함께 걸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서 또 그렇게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돼서 너무나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추산하건대 전국에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 박미 의원님 또 해외 출장 중으로 알고 있는데 또 영상으로 보내주시고 또 우리 김남희 국회의원님 직접 이렇게 참 요즘 너무너무 바쁜 우리 의원님들 기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또 이렇게 어려운 또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친히 우리 참석해 주셔서 김남희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이주영 의원님도 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또 최보영 의원님 인사를 아까 못 드렸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런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사실 우리나라의 복지가 또 좋아지고 국민들이 또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한 10만 명 정도의 이 돌봄 청소년들이 있다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국가가 인구가 자꾸 감소한다고 새 아이들이 출생을 안 해서 감소한다 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죠. 또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합니다. 이미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청소년들이 똑같은 교육의 기회와 삶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청소년들을 이미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 청소년들을 우리가 잘 도와주고 또 우리나라 귀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밝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후원아동 출신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의 주제가 되는 이 돌봄 청소년 정말 남들처럼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을 받아야 할 이 청소년들이 가정을 책임져야 할 그런 정말 막중한 어른이 책임져도 참 만만치 않은 일인데 이렇게 어린 청소년들이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 현실이 사실 저는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또 마침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월드비전은 작년에 한 2,500명의 돌봄 청소년들을 발부를 해서 저희들이 생활용품이나 또 의료 지원 혹은 교육 지원 또 심리 치료 등등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러나 2,500명이 너무 작은 숫자죠.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을 해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의원님들이 오늘도 김남희 의원님께서 이제 통과됐다는 말씀도 해주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이렇게 정책으로, 국가 정책으로 방향으로 설정이 돼서 이것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월드비전 같은 기관들의 이 혼자 힘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의 앞장서서 띄워주시면은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이 돌봄 청년들이 힘을 내서 대한민국의 또 미래를 끌고 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책을 제안하고 국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정확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월드비전이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와 함께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봄 청년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좀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을 해서 이제 오늘 발표를 하게 될 거고, 또 그러한 자료가 우리 의원님들에게 귀한 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 정말 존경하며 우리가 열심히 응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참석하고 있는 또 많은 NGO들, 정말 세이브 더 칠드런, 어린이재단, 기아대책 다 소중한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또 우리가 고민하고 또 정부 각계에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최보윤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돌봄 아동 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 주신 이제 김미애 의원님과 또 이렇게 김남희 의원님, 그리고 최영준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님과 조명한 월드비전 회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여기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뜨거운 열기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 청소년 부분은 정말 우리 사회가 세심하게 돌봐야 될 새싹들의 문제이고, 특히 가족 안전망이 취약하거나 사회적 고립 위기로 사회 진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국가 차원의 전담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저도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남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보건복지위에서 법안 심사 제1소위에서 관련 법률안들이 통합 조정되어서 이제 의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여야가 뜻을 모아서 이제 돌봄 아동 청소년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이제 보건복지위 외에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국민의힘 민생경제 활력특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국민의힘 민생경제활력특위에서는 고립문둔 청년을 위한 지원체계 하나로서 또 국조실 산하에 관련된 것들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전담 관련된 부분을 이미 저희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로 구성되어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무조정실 산하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추진단 과제로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저도 그 특위와 또 비상대책위원으로서도 열심히 해서 이 법안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런 세미나가 그래서 정말 시의적절하게 개최된 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특히 이렇게 법과 제도가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고 잘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국회와 주최기관 관계자분들과 오늘 토론자와 발표자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조명한 월드비전 회장님께서 월드비전은 2024년부터 3년간 전략적으로 돌봄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국회 및 정부 대상으로 옹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월드비전 김은영 꿈성장 지원팀 팀장님께서 나와 월드비전 돌봄 아동 청소년 지원 배경 및 현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은영 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월드비전 꿈성장 지원팀의 김은영입니다. 네, 꿈성장 지원팀 맞습니다. 네, 저는 오늘 월드비전이 2022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월드비전의 사업 대상은 가족 돌봄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냥 편의상 가족 돌봄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배경과 어떤 사업을 진행해 왔는지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배경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21년에 한 청년의 간병 살인 사건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사건을 이유로 우리 사회의 가족 돌봄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월드비전도 발맞추어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그리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저희가 시범 사업을 22년과 23년에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느낀 것은 생각보다 발굴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전국 500개 가까운 사회복지관 협회와 협업을 하고 전국의 지자체 행정망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69명, 245명 이렇게 기대보다는 많지 않은 숫자가 발굴이 되어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우리 사회의 가족 돌봄 청소년에 대한 대중과 당사자의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해를 갖게 됐고요. 짧게나마 작은 규모나마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지원의 교육비 그리고 뭐 간병비, 돌봄비 이런 지원의 효과성과 실효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어떤 뭐 중앙 부처도 중요하긴 하지만 뭐 거점도 중요하지만 지역 사회 내에서 이것들이 잘 작동해야 한다는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들을 초대해서 좌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크게 3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돌봄 제공자 스스로가 자신을 잘 돌봐야 가족들을 잘 돌볼 수 있다는 그런 배움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그 욕심과 희망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가족들을 돌보면서 많이 희생하고 있었고 미래를 기대하고 더 꿈꾸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결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자기의 상황을 공유하고 싶고 공감받고 싶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돌봄 제공자인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가 돌봄을 하고 있는 나의 가족이 늘 집에서 돌봄만 받고 투병만 하고 있으니 본인 아닌 다른 세상을 나의 가족이 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좋습니다. 즉 생존을 넘어서 삶 그리고 살아감을 위한 돌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의 사업 모형은 크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서 대중과
돌봄 당사자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지역 돌봄 체계가 인식 개선을 통해서 작동해야 하는 것을 캠페인을 통해서 담아냈고요. 그다음에 욕구 조사에 기반해서 생계비, 의료비, 미래지원비, 맞춤형 통합 지원 그리고 당사자 온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마련해서 그것이 작동하도록 하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업 모형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중장기 전략 사업으로 하면서 목표로 하는 두 개의 지점은 가족 돌봄 청소년이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 그리고 미래 준비 역량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식 증진 캠페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는 아직 대중도 마찬가지고 가족 돌봄 청소년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가족 돌봄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가족 돌봄 청소년이 우리 이런 경우를 가족 돌봄 청소년이라고 하는구나라는 대중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당사자 스스로서도 나의 이 상황이 도움을 받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인지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캠페인을 통해서 내 주위에 가족 돌봄 청소년이 있을 경우에 발굴을 추천하거나 청소년 당사자가 자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가 배우 공명님과 같이 영케어러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그 밑에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클릭 이렇게 원클릭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이것을 누르면 전국의 15개 저희 월드비전 사업장과 연결이 되어서 자가 신고 혹은 이 링크를 내가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가족 돌봄 청년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 캠페인을 동시에 진행을 했는데 전국에 잘 아시는 GS25 편의점이 18,000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 포스터를 붙여주시는 것으로 오프라인 캠페인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움이 필요하면 클릭 그 버튼을 누르면 전국 월드비전 15개 사업장으로 연결이 되어 오른쪽에 보시는 그 화면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카카오 채널톡으로 634건의 당사자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신청을 해왔습니다. 이 장표는 시간 관계상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사업을 Feel Care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많은 빈 영역을 이 사업을 통해서 채워주겠다라는 의도로 Feel Care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크게 세 가지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지역사회 돌봄 협력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작년 한 해 2,515명을 발굴해서 지원했고 이것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제가 퀴즈를 하나 내고자 했는데 그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2,015명을 789개 기관과 협업해서 발굴을 했는데 많은 파트너 중에 어디를 통해서 가족 돌봄 청소년이 가장 많이 발굴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바로 교육기관입니다. 많은 지역사회 파트너 중에 교육기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를 통해서 가족 돌봄 청년이 가장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통합 지원입니다. 통합 지원은 1인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계 지원, 의료 지원, 미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청년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 월드비전 가족 돌봄 청소년 사업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당사자 커뮤니티를 온 오프라인으로 구축해서 청년들의 모임 활성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깐 그 당사자 청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욕구가 있는데 돌봄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 참여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참여했을 때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그런 의견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잘 안 넘어갔네요. 네, 향후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식 증진 캠페인은 뭐 단회적으로 진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한 6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통합 지원은 올해는 작년에 이어 주 돌봄자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종일의 시간을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주 돌봄자를 좀 더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참여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하려고 하는데 식사 지원이나 뭐 밀키트와 같은 식사 지원, 그리고 병원 동행이나 일시적인 간병인 파견과 같은 그런 돌봄 상황에 맞는 그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올해는 조금 더 신경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돌봄 부담 완화와 미래 준비 역량을 준비시켜서 최종적으로 가족 돌봄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임팩트 성과 측정 이런 성과 기반 사업을 실시해서 장기적으로 이 정책 제안 및 개선에도 같이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업을 잘 발표해 주신 김은영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월드비전 사업에 참여한 돌봄 청소년이자 전북대 사회복지학과의 박효빈 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박효빈이라고 합니다. 돌봄 청소년으로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목소리를 내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가족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저는 뇌전증을 투병하고 계시는 아버지와 학교폭력 피해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가 좀 회복된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병으로 상황 판단과 이해 능력이 많이 저해되신 편이라 동생의 학업 문제와 행정 처리 같은 문제를 제가 보통 나서서 해야 했습니다. 때에 맞춰서 약을 챙겨드리고 요리와 빨래 같은 집안일도 제 몫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근로활동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제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학 입시가 끝나자마자 패스트푸드점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고,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학습지원 근로장학 활동을 하며 교내 편의점에서 근로봉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프신 와중에도 늘 저에게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돌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겼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서 참 뿌듯함을 느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생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제가 오빠이고 실질적인 보호자니까 동생을 잘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에서 많은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동생이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였던 것은 맞지만 그 말은 저에게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압박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아직도 아직도 동생을 잘 챙겨주지 못하면 평생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져서 큰 부담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돌봄이 가족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와 국가 지원을 받은 만큼 빨리 자립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저는 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 가족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제 또래 친구들 중에서는 용돈을 받아 쓰고 공부에 집중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대외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시간에 아버지를 돌보며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고,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업과 진로 준비 시간을 줄여가며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여동생에게는 용돈을 주는 입장이었고
생계급여로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 마련에 집중하다 보니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부족해 고립감을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이 심해질 때마다 상담을 받고 싶었지만 생계를 유지하며 지속하기에는 학업을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 외에도 아버지의 병과 관련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힘든 순간도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를 온라인 검색에 의존해야 했고 병원에 갈 때면 의사 선생님께 몇 가지 물어보는 정도를 제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잘못된 대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행히 큰 문제로 번지진 않았지만 제 미숙한 대처로 아버지가 더 힘드셨을까 봐 아직도 많은 후회를 느낄 때도 많습니다. 지금도 스스로 찾은 정보가 정확한지 확신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부족한 것은 의학 정보만이 아니었습니다. 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 정책은 정보가 너무 충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나마 2022년 이후로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저는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계층이라고 생각했고 돌봄 청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생소했으며 관련 정책과 지원 기준이 모호해서 제가 대상자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며 다양한 복지 정책을 접했지만 여전히 필요한 서비스가 가끔 어렵게 나와 있는 경우도 많았었고 부족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 신청한 것도 어려웠고 복잡한 지원 조건 때문에 대상자 여부를 확신하기도 어려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신청한 것도 망설일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그나마 저의 긴 돌봄에 도움이 되었던 것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돌봄 청소년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시기에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과 다양한 서비스로의 연계를 받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심리적으로 지지해 주셨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돌봄 청소년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이후에는 월드비전을 통해 자조모임에 참여하며 받은 생활비와 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용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와 전북 지역의 가족 돌봄 시범 사업을 통해 생계, 돌봄, 학업으로 꽉 찼던 일상에서 벗어나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하고 싶었던 대외 활동인 청년 정책 포럼 같은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진 것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픔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혼자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꺼내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번 포럼을 통해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이 상황을 많이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오늘 발표될 연구의 내용인 돌봄 청소년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연구 결과와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를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김지현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이 함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처음으로 돌봄 청년에 관련된 연구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그게 무슨 말이냐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아마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한 10년이 돼도 안 될걸?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거의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와 버금가게 발전을 하면서 오늘 김남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복지위에서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시기까지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 또 그 사이에 우리 복지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도입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복지국가가 이 정도의 속도로 다 진행되면 정말 살기 좋은 국가가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아직 그 법안이 통과가 된 것은 사실 이제 한 50%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앞으로도 갈 길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디테일들을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특별히 우리 박효빈 우리 학생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서비스가 많이 있다고 그거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월드비전에서 함께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을 때 여기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맞춤형 지원 체계라는 숙제를 함께 월드비전과 저희가 함께 이제 논의하고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 맞춤형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미 최근에 뭐 복지부와 우리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지만 조금 더 새로운 시선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한 1,000명, 1,100명의 돌봄 특히 저희는 사실은 돌봄 청소년 이제 9세부터 24세 특히 14세부터 24세에 조금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덜 관심이 있었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서 어떠한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좀 연령대별로 차이는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맞춤형 지원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보려고 했었고 이에 더해서 저희가 질적 연구로 15분을 심층 면접을 하고 그리고 우리 돌봄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보셨던 실무자분들 10분을 저희가 만나서 집단 표정 면접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조금 더 맞춤형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서론을 좀 더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우리 다음 김지연 선생님께서 이제 저희 메인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실 텐데 제가 시간을 많이 쓰면 거의 랩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정책적 제언 파트에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분석 결과 부분 발표를 맡은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는 크게 양적 분석 방법과 이제 질적 분석 방법을 이제 병행을 하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이제 설문조사 응답자 대상은 2024년도에 월드비전 돌봄 청소년 통합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1,1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여성이 56%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연령대로 보면 만 6세부터 만 35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었는데 이 중에 이제 20세 미만의 청소년이 60% 그리고 20세 이상의 이제 성인이 40%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제 대한 간략한 정보를 좀 말씀을 드리면 홀로 가족을 돌보고 있다라고 응답한 이제 주 돌봄자가 42%고 나머지 58%가 다른 가족이나 아니면 간병인과 함께 가족을 돌보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 중에 전체 응답자 중에 이제 본인이 가족 내에서 실질적인 생계 부양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8%였고요. 20세 미만의 이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16%가 본인이 생계 부양자라고 응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자들 중에 이제 11%가 다문화 가정이 포함이 되었고요. 이들이 가족 돌봄을 하는 이유로는 그 가족 돌봄이 필요한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당뇨와 같은 그런 만성 질환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 장애 혹은 정신질환 장애 등 순으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 돌봄 청소년이 자신이 돌봄을 수행한 기간에 대해서 평균 52개월, 그러니까 4년에서 5년 사이에 돌봄을 수행한 바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는데요. 이들의 표준 편차가 41개월로 각 개인 간의 이제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 평균 돌봄 기간이 길게 나타나서 이 돌봄이 장기화되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하는 돌봄 활동은 기본적인 이제 이들에 대한 일상생활 보조가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가사노동이라든지 이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다문화 가정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를 번역해 준다거나 아니면 동생의 학업 보조를 도와준다는 그런 다양한 돌봄 활동이 응답이 된 바 있었습니다. 이들이 돌봄을 하면서 이들의 이제 삶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요. 가장 크게 가족 돌봄을 하는 이유로 이제 조퇴나 결석을 경험한 응답자가 35%였습니다. 특히 17%가 거의 매일 혹은 주 1회 이상, 그러니까 매주 이 조퇴나 결석을 경험을 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고립에 대한 가능성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제 외출 빈도를 물었을 때 사실 매일 외출한다는 빈도가 가장 많긴 했으나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외출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응답 역시 26%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희망하는 자유시간과 실제 자유시간을 물었을 때 희망하는 자유시간이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자유시간이 희망시간 대비 더 적다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유시간에 주로 하는 일은 유튜브와 같은 이제 미디어 시청을 하는 일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공부나 PC 모바일 게임 등 이렇게 혼자 자유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하지만 이들에게 이제 희망하는 만큼 자유시간이 주어지게 된다면 친구와 시간 보내고 싶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32%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이 중에 절반 정도가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나머지 36%는 전일제 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택배라든지 뭐 그런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생계부양자의 이제 주 평균 근로시간이 27시간, 27시간으로 나타났는데요. 생계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15시간 평균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 생계부양자와 생계부양자가 아닌 사람들 간의 편차도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벌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한 절반 정도 됐고요. 그 이외에 이제 200만 원 미만이 34%, 300만 원 미만이 19%로 3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돌봄에 이제 어느 정도 지출을 하는가를 물었을 때 절반 이상을 지출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70%로 굉장히 많았고, 특히 부돌봄자 대비 주 돌봄자의 이제 돌봄 지출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이런 가족 돌봄 청년의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인들이 가족 돌봄 청소년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돌봄 청소년 혹은 청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듣거나 아는지 물었을 때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7%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용어에 대해서 인지하는 비율이 30% 미만이 채 되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런 정책을 집행할 때 이제 신청주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가족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 혹은 기관이 친척이나 민간 기관이 가장 많았는데요.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지 물었을 때는 공공기관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민간기관이었고, 친척은 8%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도움받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8%였고, 그 이유로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혹은 도움을 어떻게 요청하는지 몰라서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가족 돌봄 관련 지원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그런 정보를 찾아본 경험에 있어서 그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경우가 한 70% 정도 차지하였는데요. 나머지 찾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검색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관련된 제도가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거나 이용해 본 적이 없고 검색하기 어려웠던 그런 경험은 이런 정책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저희 제도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는 압도적으로 생활비 지원이 가장 1순위로 높은 응답을 받았고요. 그 다음으로 의료비나 간병 지원, 그리고 학습 및 취업 지원 등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사나 돌봄 서비스에 대한 대인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크게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10점 척도로 물었을 때 아동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지만 시간이 지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생계부양자이거나 아니면 주돌봄자일 경우에 그렇게 각기 해당되지 않는 경우보다는 통계적 유의미한 수준에서 그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청년 청소년 시기에 이제 발달 과업 12가지를 제시하고 이 발달 과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로 자기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모든 항목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서 충분히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가장 그 중요도와 수행도에 있어서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 경제활동 혹은 진로 탐색 및 미래의 계획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애나 결혼 같은 발달 과업에 있어서는 수행도뿐만 아니라 중요도 역시도 낮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은 이제 20세 이상의 성인 연령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의 돌봄 경험이 결혼이나 그런 연애에 대한 가치관, 그리고 삶에 대한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질적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설문 응답자 1117명 중에 성, 연령, 지역, 그리고 돌봄 유형과 같은 응답들을 좀 고려해서 15명의 응답자를 선별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을 하였고, 이어서 돌봄 청소년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실무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FGI를 진행하였습니다. 돌봄 청소년 당사자 신층 면접을 통해서 얻은 파인딩을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돌봄을 맡게 된, 돌봄 책임을 지게 된 배경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이 가족 구조의 불완전성이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청년들 대부분이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사망과 같은 이제 사건을 경험을 하였고, 대부분 한부모 가정이거나 조선 가정의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경제적인 빈곤을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을 중첩된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돌봄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악순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족 돌봄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물었을 때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 빈곤, 그리고 경제적 빈곤, 정서적 어려움, 이 3가지였는데요. 먼저 청소년 시기에 시간 빈곤을 경험을 하게 되면 학업이라든지 진로 탐색하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또 또래와의 그런 건강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제약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정서적 고립이나 관계의 빈곤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경제적 빈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저희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 이제 미성년 시기부터 강도 높은 아르바이트를 했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돌봄과 학업을 병행하지 못하고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그래서 가장 심하게는 17시간 매일 주 7회 동안 그렇게 근무를 하면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에 비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스트레스를 얹고 사는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게 될수록 이들이 무기력이나 아니면 불안함, 대인 기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대부분의 가족 돌봄 청소년이 자신의 가족 상황에 대해서 치부로 여기고 좀 숨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주변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받은 지원 경험을 한 이제 공공과 민간에서의 지원을 물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상담센터에서 이제 상담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월드비전 같은 민간 단체로부터 이런 뭐 음식이라든지 병원 동행 서비스라든지 이런 후원자를 연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경험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그런 정기적인 현금 급여라든지 안정적인 돌봄 그리고 가사 서비스와 같은 그런 두터운 지원을 경험하는 인터뷰이들은 별로 없었는데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국기초에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공무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외부의 자원들을 연계받고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받으면서 그러한 이제 혜택들을 누리게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이제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런 경험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기초에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복지 정보의 격차가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국기초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자격 기준에서 이제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경제적인 자립을 좀 늦추거나 아니면 좀 편법을 써서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발견을 해서 이것들이 사실은 이제 비공식적인 경제 활동을 확대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들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제도가 이제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가장 크게는 이런 정책이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 조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지원을 구해야 하는지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돌봄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돌봄 대상자가 주로 본인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집에 외부의 타인이 들어와서 가사나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거부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족 내 돌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이용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제 지원들은 이런 가사나 돌봄 서비스보다는 생활비 지원이라든지 경제적 지원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실무자 FGI에서 얻은 파인딩 중에 이제 중요했던 점은 이들이 이제 실제 복지 현장에서 사업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지금 현재 가족 돌봄 상황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어떠한 사업의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명확할수록 사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그런 가족 돌봄 청소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 문제점으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기초 단위의 이제 읍면동 같은 이제 공공기관들이 사실 그런 위기 가구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조성 가정이라든지 장애인 세대가 있다든지 아니면 한부모 가정 이런 이제 돌봄 청소년으로 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인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위기 가구의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부족해서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로 이제 언급을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이렇게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특히 학교를 통해서 이제 발굴 방식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 자기 보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제 가족 돌봄 청소년 당사자가 본인이 이제 가족 돌봄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당사자라는 인식을 높이고 또 이제 복지를 이제 권리로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연령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청년
청년에 중점적으로 이제 지원이 확대되었었는데 사실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청소년 사이에서도 초등학생과 이제 중고등학생의 연령별 특성은 굉장히 다릅니다. 연령별 발달 단계와 이들의 이제 특성, 성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특히 이제 나이가 어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조심스러운 접근,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지금 저희가 발굴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미 발굴된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한 가정을 돕더라도 제대로 돕자라고 이제 말씀하신 실무자분이 기억이 납니다. 저 이상으로 정책 제안을 장정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돌봄 청소년을 연구하면서 이제 두 가지 약간 상반된 모습을 보는 것은, 첫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누적된 취약성에 노출돼 있다라는 점하고, 또 약간은 상반될 수 있는 점은 그 환경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환경을 이겨내려고 한다는 점,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두 가지 점을 어떻게 더 잘 우리가 받아서 정책적인 재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했던 것 같고요. 제일 어려운 것은 어떻게 명명하고, 그리고 어떻게 돌봄 청소년, 청년 혹은 돌봄 아동을 정의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실무자분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우리 인터뷰 대상자 혹은 설문 대상자를 찾아달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돌봄 청소년인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조차도 사실은 쉽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제 실무자분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만일 우리가 몇 시간 이상 돌보는 사람, 그리고 뭐 신체적으로 뭐 몇 시간 이상, 그리고 부돌봄자는 아니고 주돌봄자여야 되고, 가족이 함께 돌보면 안 되고 꼭 혼자 돌봐야 되고, 만약에 이런 기준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구체화한다고 해서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겠구나. 또 그리고 그것을 본 지자체들은 또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서 그 사각지대를 또 메꾸려고 하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이 첫 번째 말씀드리는 돌봄 청소년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아직까지는 최소한 아직까지는 지역 단위에서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기가 어렵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우리 실무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까다롭게 정의하기보다는 조금 더 열려서 정의하고, 그리고 재량을 좀 주면서 이런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맞춤형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여기 이제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 6번, 7번까지 저희가 이렇게 거의 맞춤형스럽게 쭉 적어 놓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확장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저희가 만나보면 심리 지원 서비스 안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꼭 반드시 의무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막 1시간 차 타고 그 심리 지원 서비스 받으러 갔다가 다시 부모님 돌보러 병원으로 간병하러 돌아오고, 그게 그냥 일인 약간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획일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면 그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지금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주 돌봄자만 더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부돌봄자이지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돌봄의 부담이 좀 약하지만 이 친구 지금 도와주면 대학에 진학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에게 당장 돌봄 부담이 다른 친구보다 조금 덜 할 수는 있지만 이런 친구들한테도 돌봄이 갈 수 있어야, 이 친구들이 우리가 단순히 이 돌봄 청소년들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자라는 걸 넘어서 고용과 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되는 그 나이 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열려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중구난방이 되지 않으면서 잘 가게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토론문을 이제 우리 봤더니 조기현 선생님께서 조금 적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넘기도록 하고요. 이거는 넘어가고, 이번에 그래서 이제 정책 대안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일단 있는 정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돌봄 청년, 청소년, 아동이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거나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돌봄 청소년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만 된다면 너무 좋겠다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지금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있는 제도들을 조금씩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이 찰흙 같은 거, 찰흙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넓혀서 우리 이 친구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 그 조항만 몇 개만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가장 부족한 점은 사실은 계속 우리 얘기 나오지만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는 거 사실 저도 이번에 제가 복지 연구를 20년 했는데요. 저도 잘 모르는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거 제가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조기현 선생님 쓰신 책이 아빠의 아빠가 됐다라는 이제 그런 책이었는데 이 친구들한테 부족한 거는 사실 저도 아이 셋을 키우지만 제 역할이 뭐를 주는 것도 있지만 얘한테 딱 맞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연계를 시켜주고 뭐 학원도 보내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런 역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가까운 곳에.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미래센터를 이제 만드시고 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광역 단위에서 만들어진다면 조금 시군구 단위에서는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이 친구들이 딱 이렇게 우리 박효빈 학생 아까 얘기했지만 전화를 했을 때 내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딱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를 드림스타트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는 어떤 뭐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마음 건강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면서 있는 서비스를 진짜 맞춤형이 되게끔 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시군구당 1명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서 돌봄 청소년 전담복지사를 저희가 한번 그 도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또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게 반드시 어떤 새로운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뭐 희망복지 지원단이라든지 드림스타트라든지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이것도 이제 일본도 어떻게 보면 여건에 맞게 이제 이런 것들을 시행을 했는데 여건에 맞게 이런 분들을 한 분 정도씩 이렇게 지정을 해서 또 그래서 이제 수요자들이 연락하면은 연결돼서 맞춤형을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발굴도 조금 더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청년 미래센터나 이런 곳과 좀 연계를 가지고 이렇게 너무 각 지역마다 다르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이런 분들이 시군구에 있는 각 분들이 서로 가끔씩은 만날 기회를 가지고 좀 이렇게 조정된 서비스들을 그리고 대상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사례들은 서로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또 민관 협력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이렇게 정책 방향이 가면 이제 좋은 법안이 모세혈관을 거쳐서 실제 꼭 필요한 우리 당사자들에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넘어서 우리 돌봄 제공자들을 위한 또 조금 더 보편적인 센터 뭐 꼭 새로 만들 필요는 없고 뭐 어떤 분들이 이제 치매 안심센터라든지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센터들을 좀 개편해서 돌봄자들을 지원하는 어떤 좀 더 보편적인 곳까지 호주가 이제 그렇게 이제 유사한 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저희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 연구위원님, 최영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다뤄진 주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들 많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과 또 참석해 주신 청중들의 이제 그런 말씀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의 좌장은 남상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 옹호실 실장님께서 담당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후의 순서를 실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월드비전 옹호실의 남상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월드비전에서 국내외 아동 권리의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옹호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 토론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발표자분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좀 인상에 남았던 것은 우리 박효빈 학생의 스피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당사자로서 정말 큰 용기를 내주어서
이 자리에 오셔서 본인의 이야기들을 아주 진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본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수많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수많은 돌봄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아동, 청소년, 청년들을 대신해서 불안을 넘어서 이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효빈 학생의 용기와 그 말씀을 저희가 좀 잘 기억하면서 오늘 좀 의미 있는 토론을 통해서 우리 박효빈 학생이 이 토론장을 나갈 때 기대를 가지고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네 분의 전문가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학계 또 정부기관 또 현장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전문가들 네 분을 모셨는데요.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민소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장영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네,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원 허준기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네, 돌봄 청년 커뮤니티 N인분 대표 조기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45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론자분들께서 죄송하지만 8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9분을 드렸는데요. 1분 줄여서 8분을 드릴 테니 8분 동안 준비해 오신 토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소영 교수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토론자로 불러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참 기쁩니다. 월드비전이 항상 앞서 나가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저 나름대로 되게 함께할 수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진짜 이런 많은 중요한 일들에 월드비전 많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 연구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잘 들었고요. 특히 또 오늘 오전에 또 갑자기 저도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법이 통과되었다 그래서 현장에서나 또 월드비전 특히 또 많은 여기 연구자들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서 일단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 토론문들의 방향이 약간씩 차이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토론문도 있지만 토론문에서 오늘 그 법안 통과도 있고 또 향후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이런 내용을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와 법적 근거는 사실은 법이 통과된 이 마당에 아무래도 법을 다 앞으로도 다듬으실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는 돌봄 청소년을 여기서 제안했던 용어가 아닌 다른 용어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고민하실 것 같은 현장에서는 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용어나 그 범위가 되게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자체는 아동, 청소년, 청년이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 다 흩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당사자,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청년 입장이나 아동 입장에서도 내가 해당인가 아닌가 되게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다. 어차피 물론 이 법에 보니까 광역 단위에서의 전달 체계를 지금 구성하시려고 생각하신 법안 같은데 그러나 아동, 청소년, 청년이 살아가는 것은 읍면동과 시군구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과 어떻게 잘 밀착될 수 있으면서도 그 지역 안에서 내가 당사자야 맞아. 그리고 이 당사자라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걸 읍면동 시군구에서 좀 더 분명하게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현재의 읍면동 특히 시군구의 전달 체계다라는 거를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오늘 연구자들께서 각각의 기존 개별법에다가 돌봄 청년, 청소년 개념을 좀 넣어보자. 그래서 다 연결될 수 있게 해보자라는 것도 저도 되게 동의하고요. 그러면서 좀 공공전달 체계 안에서 왜냐하면 결국은 민간은 이 법이 되든 아든 간에 월드비전처럼 상당히 열심히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뭐 꼭 법이 우리가 법을
법의 사각지대의 공백을 NGO나 민간은 다 잘 메꿔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심축이 된 공공전달체계에서 이런 각각의 분리되어 있고 나눠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연결시킬 것이냐가 이제 우리 법안에서 앞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신규 전담 인력 배치를 말씀해 주셨고, 사실 여기에서의 가장 연구자들의 고민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1대1로 계속 누군가가 따라가야 된다. 여러 많은 다양한 박효빈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살고 있고, 그 학생들이 지역동 센터에 가서 내가 뭔가 신청하는 거 알았다 이러는 거는 사실 민간 위스탁 기관에다가 공공전달 공공서비스의 신청법을 맡기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공공전달 체계 안에서 1대1로 아동과 청소년을 쭉 따라가게 하는 방법 무엇인가, 저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광역 단위가 아닌 정말 시군구 단위가 중요하긴 한데, 이제 그럴 때 보면 시군구 단위에서 지금 보면은 12세 이하는 이제 드림스타트에서 맡고 있고, 또 다양한 취약 위기 가구 같은 경우는 희망복지지원단이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제 토론문에서도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사업 안내에 위기 가구로서 가족돌봄 청년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시군구에다가 이런 공공 전달 체계 안에서 명확하게 그러면서 일대로 쭉 따라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특히나 이번에 통과된 법과 서로 충돌되지 않고 중첩되지 않으면서 기존에 이미 있는 전달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인가. 그게 잘 연결되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사실은 결국은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를 받으면서 읍면동에서는 그럼 이게 드림스타트일까? 희망복지 지원일들까? 아니면 이제 새로 생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 지원법인가? 이게 되게 헷갈려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잘 가름말을 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새롭게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지금 채용을 많이 하려고 고민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연구자님들께서 돌봄 청소년 전담 복지사를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런 뽑을 때 저는 그래요. 공공 전달 체계 안에다가 민간 전문 인력을 놓는 게 조직 논리나 조직 문화상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 그것은 결국은 일을 해야 되는 실무자 입장에서의 괜찮은 노동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인력을 뽑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기존에서 보면은 기존에 있는 희망복지원 드림스타트 인력들을 늘려서 거기에다가 업무를 하나 부과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새로 이렇게 꼬리표를 붙인 실무자를 뽑는 방법이 있는데, 꼬리표를 붙여서 실무자를 뽑을 경우에 향후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업무가 순환 배치가 안 돼 버리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사실 시군구 읍면동에서는 다양한 인력들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 활용하고 해야 될 텐데, 이런 조직 내 인력 운영에서의 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어떤 업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있고 아주 꼬리표를 붙여서 새로운 실무자를 배치하는 방식에서 좀 우리가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아까도 연구자분들이 좀 재량에 맞췄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는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시군구의 재량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거는 이제 네 번째로 타 영역 전달 체계 연계 협력 부분인데, 저 발굴기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게 작년에 저도 이게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연구를 했었었는데, 학교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 몇 분 안 보여요. 1분요. 네, 학교 협력이 중요한데요. 사실 학교에 이제는 협력이 중요하다 이것은 안 되더라고요. 학교 협력을 어떻게 협력을 강제할 것인가 더 중요하고, 지금 교육부에서는 작년에 학생 맞춤 통합위원회라 그래가지고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여기 안에다가 가족돌봄 청년을 연결시키다라고 아예 그냥 거기다 지침을 박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줘야 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이나 취약한 학생들을 안에는 가족돌봄 청년이 들어가 있다, 가족돌봄 아동이 들어가 있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향후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더 고민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전달체에서 많이 비어 있는 부분이 13세, 18세의 청소년들입니다. 13세, 18세 청소년들을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드림스타터 같이 1대1로 맞춤식으로 사례 관리하는 지원 체계가 존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그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 지점이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차제에 계속 주장하지만 드림스타트의 연령 확대를 하고 18세까지, 그리고 여기다 인력 보강을 해서 1대1 맞춤형식으로 시군구단에서 끌어가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빨리 맞추라고 해서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그 부족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인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특별히 좀 시군구 단위의 전달 체계나 또 인력과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이제 발굴 문제들을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함께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 아이디어는 토론 마친 후에 좀 최용준 교수님께서 좀 의견을 보태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영진 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영진 팀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소영 교수님 말씀하신 시군구 그 단위의 배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가 이번 법안 심사 때 핵심 쟁점이었고요. 제 경과에 뒤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이 가족돌봄 청년 문제가 계속 제기된 게 기존의 그 시군구 단위나 그 희망복지 지원단이나 드림스타트에서 사실 1대1 밀착 사례 관리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1년에 대구 간병인 청년이긴 하지만 사건이라든지 즉 필요로 하는 니즈는 1대1 사례 관리, 즉 뭐 서비스는 많다고 하지만 이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분들이거든요. 생애 주기별 어떤 우리 사회는 좀 기대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거기에서 계속 뒤처지기 때문에 그거는 서비스가 많다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찾아가서 받아라가 아니라 부모님처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밀착 사례 관리 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그냥 별도에 이렇게 되지 않고 어떤 저소득 가구라든지 저소득 가구의 그냥 하나 일환으로서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속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단 핵심은 이 청소년, 아동, 그다음에 청년들의 실제 돌봄 시간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서비스들을 그러면 이분들한테 찾아가서 이거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누군가가 옆에 붙어서 해주는 걸 초점을 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 결과 저희는 현재 자립지원 전담 기관처럼 별도의 어떤 따로 띄자 이렇게 결과가 좀 났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8월에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따서 올해 시범 사업을 실시했고요. 시범 사업 결과 4개 시도에서 저희가 석 달 반 동안 1,100명을 발굴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발굴의 핵심 키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였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핵심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요. 그 요점이 선생님들도 제자들을 이제 발굴해서 도와주고 싶은데 읍면동에 찾아가면 읍면동으로 보내면 선생님들이 읍면동에서는 이거 제도적으로도 아니고 지자체별로 기준도 다르고 정확히 누가 책임지고 계속 해줄지 명확치 않다. 그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참고 저희 학교 11번 만났거든요. 시군구도 6번을 만났는데 시군구에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고 서비스는 많은데 자기가 지금 돌볼 가구들도 너무 많은데 희망복지 지원단 같은 경우에 1인당 뭐 기초소득 생활 가구를 100가구씩 보거든요. 그 안에서 따로 이 가족돌봄 아동에 맞춰서 아동의 성장에 초점을 둔 사례가 는 정말 힘들다. 인력을 더 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일단 따로 빼자. 어디에 둘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시범 사업 과정에 나온 여러 가지 제안들과 또 입법 국회에서 많은 법안들이 발의가 되셨습니다. 김남희 의원님 포함해서 10개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핵심 쟁점이 그 학교 선생님들이 직권 신청할 수 있게, 즉 어딘가에 보내면 이분들이 받아줘라 해서 밀착 사례 관리를 해줘라. 그게 핵심 키워드고요. 그럼 밀착 사례 관리 인력을 어디에 둘 것인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광역 단위로 두기로 일단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당국에서도 그렇고 시군구별로 다 배치하는 것은 아동 수가 줄고 있는 현실에서 이게 과연 맞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요. 일단 그래서 광역 단위를 하되 17개가 아니라 뭐 경기도 같이 넓은데 이런 데는 좀 더 많이 하는 걸로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하고 추가로 공백대가 하는 데는 기초지자체까지 검토를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고 재정과
그리고 정책 대상자의 밀집도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는 감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시작하자. 법적으로 되면 직권 신청을 해서 일단 선생님들이 여기에 연락하면 됩니다. 시군구 공무원들이 내 저소득 가구 중에 이쪽으로 보내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볼 건 보시고 밀착 사례 관리하는 데 초점이 있다. 그렇게 두고요. 두 번째는 지속 관리입니다. 이분들이 계속 책임질 수 있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뺐기 때문에 이분들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음에도 법률을 통해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라는 정부 시스템의 공적 권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 이번에 저희가 1108명 발굴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학교와 데이터였습니다. 저희가 공공 데이터를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통해서 모든 시군구에 뿌려서 발굴을 해라. 제가 엄청 동촉을 하고 해서 그걸 모아서 다시 전달하고 문자 보내고 말씀하신 대로 받으시려고 하지 않으신 분들 많습니다. 거부감을 하시는데요. 그럼 딴 데로 해야지가 아니라 저희는 계속 두드렸습니다. 신청하세요. 보세요. 그리고 두드릴 때 읍면동에 오시는 걸 또 꺼려하셔서 온라인 사이트 또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또 보세요. 안내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시범 사업이 진짜 효과가 있다.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의 그 취지를 충실히 모두를 반영할 수는 없었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때 또 하나 쟁점이 된 게 이런 부분 말고도 13세 미만 제외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개념을 편하게 변화는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하자는 의견과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 의견 사이에서 저희는 소득재산 기준은 없다. 그리고 연령은 말씀하신 우려가 있어서 34세 이하로 다 텄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참고로 그 과정에서 또 재정당국 찾아가서 저희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대상자를 하되 그 아픈 가족에 대한 증빙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시군구도 물론 나중에 해야 될 수 있지만 전담 조직이 하고 그거를 건강 아픈 수술을 했다든지 장교양 보험 대상자라든지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서류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 나중에 실무적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일단 기준은 필요하다. 법적으로 명확하다. 그리고 이 전담 조직에 이분이 전담 책임자다. 그리고 시군구 공무원들은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게 이 전담 조직에 데이터와 권한을 줬다. 이렇게 법의 취지를 담아서 이번 법안 소위 때 통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공직자분들 저는 이제 토론을 많이 나왔는데요. 8번 나와서 했는데 이번 법안 하는데 저희 뒤에 정의서 사무관이랑 처음 나왔는데요.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영진 팀장 감사합니다. 네, 최근 그 법안 소위 이후의 상황들을 좀 특히 이제 정부의 움직임들을 구체적으로 업데이트해 주셔서 저희들에게도 좀 배움이 된 것 같고 그간에 좀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국회나 이제 그 민간단체 중심으로 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온 결과들을 좀 보건복지부에서 고민하시면서 정책화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내심 반갑기도 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향후에 좀 그 의견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들이 있으면 그 이후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네, 허준기 연구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광주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의 허준기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전담 복지사 배치를 하는 것이 발굴과 서비스 연계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발표부터 해서 토론까지 비슷한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저는 아마 좀 보완하는 정도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광주광역시에 있는 이제 가족돌봄 청년 분들에 대해서 돌봄과 복지 이용 경험을 주로 심층 면접 위주로 연구를 한 차례 진행을 했고요. 올해는 실태조사 연구 진행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최영준 교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돌봄 청소년 발굴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랑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주체를 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이 시범 사업에서 나타나는 전담 복지사고 사례 관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광역 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 작은 규모의 지자체에서 사례 발굴을 하고 자원 연계하고자 할 때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가진다라고 보고요. 이 돌봄 청소년에 대한 부족한 서비스를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존 자원을 개별적 상황에 맞춰서 연계해주는 존재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전달 체계가 사실
지원 정책을 찾아보고 신청해서 이용하기까지 불편하고 친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존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담복지사 배치를 하게 되면 사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사업 효과성도 높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다 재정 위기의 상황이 있고 아마 돌봄 청소년들을 위해서 별도의 현금 지원을 하자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담복지사를 통해서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면 별도의 사업을 도출하는 것을 좀 줄이고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연계를 해서 정책 전달의 효과성도 높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또 일정한 현금 지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전담복지사와 돌봄 청소년 분들이 사용 계획을 작성을 해서 현금 지원이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막고 개별 사례에 더 필요한 방향으로 사용되게끔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봄 청소년 발굴 및 자원 연계를 위해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이걸 통해서 전담복지사가 활동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례 발굴할 때 특히 이 재량권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봄 청소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1차적으로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뭐 조례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제 발의를 하고 있는 이 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보면 주로 이제 돌봄 대상자나 당사자나 돌봄의 형태 혹은 뭐 이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하게 딱 규정해 놓다 보면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포괄적이고 유연해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례 관리자가 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돌봄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 다양한 가족 형태가 점점 더 나타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8촌 이내로 딱 묶었을 때 사실은 그것을 벗어나고 있는 가족의 형태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진단을 거부하시는 부모님들이나 다른 돌봄 대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질병 코드로 분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 가족 돌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에서 또 이 사례 관리자가 개입을 통해서 이런 사례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재량권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용어가 기존의 가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협소하게 된다라는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제가 만나본 분들은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족을 더 돌봐야 하느냐라고 오히려 부담을 느끼기도 했고 낙인에 대한 것도 조금 싫어했기 때문에 법안을 만약에 수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용어를 변경을 하는 것과 함께 이 사례 관리자에 대한 권한을 조금 더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이 될 수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전담복지사를 통해서 돌봄과 생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또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돌봄자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돌봄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지 모를 때 초기 어려움이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역량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한데 일상적인 것들은 전담복지사가 직접 제공을 해주고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전담복지사가 기관 연계를 해주면서 이 역량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간병, 가사, 그다음에 재무,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고 그런 부분을 초기에 되게 어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례 관리자로서의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진로 경험이나 사회문화 자본을 키우기 위한 연계를 이분들이 해줄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연구에서도 만나봤던 돌봄 청년분들이
저마다 다 돌봄 상황은 다르게 놓여 있었지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점은 사회문화 자본이 현저하게 부족했다라는 것이었고요. 이 사회문화 자본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분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삶을 좀 다양하게 구성하고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자원을 축적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좀 자원과 기회를 제공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연계해주고 하려면 이 돌봄 청소년 분들을 자주 보고 신뢰가 쌓여서 믿을 수 있는 전담복지사가 제안을 할 때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정책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돌봄과 생계가 시급해서 좀 사회문화 자본을 축적할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이 전담복지사가 봤을 때 이게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거나 혹은 이분들 당사자분들이 원한다고 했을 때 그 지점을 포착을 해서 개별적 상황과 맥락에 맞춰서 이러한 문화자본, 이러한 사회자본이 있다라는 것들을 연계해 준다면 또 미래의 어떤 진로 모색의 과정에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준기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연구원님께서는 그 광주광역시 시단위에서 돌봄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를 이제 연구하시고 실제로 그걸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시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담복지사의 재량권 좀 유연하고 좀 포괄적으로 돌봄을 정의해서 사례 발굴 시 좀 재량권을 주자. 또 이 전담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좀 제시해 주셨는데요. 좀 함의하는 바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기현 대표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돌봄 청년 커뮤니티 N인분 운영하고 있는 조기현이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최영준 교수님이 막 시작할 때 연구 시작할 때 얘기하면서 감개무량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제가 도서관에서 2018년에 영케어라는 말 처음 발견하고 그 관련해서 알려야 되겠다 마음 먹고 했던데 지금까지 온 시간들 생각하면 아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이렇게 모두가 힘 합치고 인식하면 이렇게 변화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감개무량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토론문에 집중해서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영케어러를 이제 번역을 2011년 말에 강도영이라고 하는 가명으로 소개된 대구 청년 간병살인 사건 이후에 이제 복지부에서 막 이 영케어라는 말을 지금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하다가 국립국어원에 어떻게 번역할까요? 제안했던 게 가족돌봄 휴가가 있으니 가족돌봄 청년으로 번역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가족돌봄 청년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번역을 어떻게 할지 어떤 번역어가 낙인감이 좀 덜할지 이런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거나 청취하지 않았던 게 저는 가장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지금 저는 사실은 한편으로 영케어로 만나는 실무자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실무 단위에서 강의 요청해서 거의 뭐 그래도 50회, 60회는 실무자를 계속 만나는데 다들 공통적으로 제가 질문 던지면 여러분들 아동 청소년 만날 때 가족돌봄 청년이라는 말 직접 입에 꺼내세요? 그렇게 부르세요? 아니요. 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 박효빈 님도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당사자들이 가득 차 있었으면 다 그 말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 할 겁니다. 효자 효녀라는 말을 벗어나서 좀 더 다른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그 돌봄 부담을 사회가 지겠다는 의미로 호명하는 게 가족을 계속 돌봐야 되는 청년을 호명하는 말처럼 뉘앙스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복잡하게 갈 거 없이 가족자만 떼도 원어에 가까운 영케어러라는 원어에 더 가까운 형태가 되고 그리고 그 낙인감도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좀 돌봄의 대상도 가족으로 국한 민법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 민법 779조에 대한 제한 사항 얘기도 나왔지만 정말 가족만 돌봐야지만 내가 돌봄을 하고 부담을 지고 사회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느끼는 한계 그리고 내가 가족 돌봄 청년이라는 걸 효자 효녀란 말과 다르지 않게 부담을 져야 된다고 느끼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다면 그때
이 얘기를 꼭 할 걸. 그리고 시간을 조금만 되돌릴 수 있다면 그 1000명 만날 때 그 최영준 교수님 만나서 꼭 다 물어봐 주세요 라고 할 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인 합의를 좀 이뤘으면 좋겠다. 당사자가 특히 아동 청소년 정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말 한마디. 그러면 그 예민함에 호응할 수 있는 당사자 친화적인 언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만약에 반론이 있다면 왜 가족 돌봄 청소년이어야 되는가, 조례가 계속 유지돼서 시범 사업이 운영돼서가 아니라 가족 돌봄 청소년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저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경사가 이틀 전에 막 법이 통과되고 이렇게 됐는데, 생각해 보면 진짜 전담기구 전체 이제 전국화되고, 그리고 사례 관리 기능 좀 더 강화되고 하면 저는 그 다음에 좀 더 신경 썼으면 하는 게 그 영케어러 당사자 동료 상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요거는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월드비전이나 다른 NGO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저희는 지난 1년간 영영케어라는 이름으로 영케어로 동료 상담을 운영했고 11명의 상담사를 양성했거든요. 그리고 80명 돌봄 아동 청소년 만났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그들이 겪는 고립감 혹은 사례관리사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전달받으면서 서비스 연결의 효과성, 그리고 이 상담사 역할을 하면서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억울함 혹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해소되는 경험 등의 종합적인 효과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막 정리를 해서 이렇게 공개하진 않았지만 우리 자립준비도 마찬가지로 바람개비 서포터즈 복지부에서 운영 이제 하고, 그리고 고리분둔 분야에서도 고리분둔 치유 활동가 같은 활동가도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료 상담을 좀 더 활성화하고 서포터즈 역할을 해서 사례관리 기관에 다른 어른도 있어야 되지만 나와 닮은 어른도 한 명 더 있으면 영케어러들 고립감 많이 해소되고 내가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삶의 전망도 보고 미래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정부 사업으로 이 동료 상담 전국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용어의 변화에 있어서는 뭔가 가족 돌봄 청소년이라 써야 되는 강력한 근거가 없다면 당사자 친화적으로 바뀌는 걸 여기서 합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기현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직 법안이 전체 회의까지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또 이제 복지위 상임위 이제 전체 회의에 또 올라가서 또 한번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오늘 조기현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당사자 친화적인 용어로 좀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돌봄과 관련된 특히 이제 돌봄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당사자들의 의견과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월드비전도 함께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케어러 당사자 동료 상담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분도 보건복지부에서 좀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분의 토론을 일단 잘 들었고요. 정말 의미 있는 토론 진행해 주신 네 분의 토론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수많은 아이디어와 또 정부의 계획과 여러 가지 논의들이 좀 있었는데 그 플로우에 질의응답 시간을 드리기 전에 최용준 교수님께 혹시 좀 전반적인 토론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나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분의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민소영 교수님은 사회복지 현장을 가장 잘하는 사회복지 학자시라서 아마 구체화를 시키는데 더 많이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장영진 팀장님 그리고 우리 사무관님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허중희 선생님도 광주에서, 우리 조기현 선생님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사실은 최근에 쓰고 있는 해외에 출판하려고 하는 논문이 한국의 영케어러가 얼마나 취약한가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당사자분들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냈는가 이제 그런 논문을 지금 쓰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시라는 생각이 들고 좀 힘을 이제 합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 저도 좀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주신 의견들 너무 좋은 의견들이시고 그리고 다 한마음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이렇게 뭐 이런 공식적인 자리 혹은 비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거지. 사실 뭐 저희가 뭐 저희의 안을 뭐 반드시 관철시키고 뭐 전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고, 용어 문제는 저는 뭐 조기현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를 해서 좀 가족이라는 말을 떼자, 이거는 저희가 좀 함께 좀 공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제 전담 사례관리사가 중요한 부분을 이제 아마 다 아시고 계실 것 같고, 이제 근데 그게 저희가 그 시군구를 좀 생각했던 거는 뭐였냐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어디가 아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랬을 때 읍면동이나 시군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연락이 오는데, 그분들 가정에 우리 아동 청소년 청년이 있는지만 확인을 해도 저희가 볼 땐 그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자연스럽게 발굴이 될 것 같아서, 이게 물론 이제 저는 뭐 별도의 센터도 중요하다고는 생각되지만 그 부분을 좀 놓치지 않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번 이제 복지부에서도 이제 준비하시는 게 있고, 그것이 이제 물론 시군구마다 뭐 아동이 어느 정도 있는 곳은 시군구마다 이런 센터가 다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별도의 센터가 이렇게 쫙 지금 재정적인 압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생각보다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약간 그 실제 그런 역할도 하시면서 또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이나 어떤 슈퍼바이징의 역할을 센터가 하고, 또 시군구에서는 그런 좀 이 본인이 책임을 가진 그런 어떤 이름을 가진 누군가가 이런 실질적인 좀 역할을 하는 거를 좀 이렇게 결합시키는 방식은 없을까?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거기에서 뭐 드림스타트, 우리 드림센터라든지 이런 곳이 조금 더 연령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좀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영케어러 하면 영어로는 참 편한데 우리로 바꾸면 돌봄 아동, 돌봄 청소년, 돌봄 청년 이렇게 되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아동만 돌봄 영케어러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이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더 이름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 함께 좀 지혜를 모아서 맞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김지현 선생님 혹시 그 민소영 교수님이 그 저희 토론문에서 이제 저희 추가적인 질문을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청소년과 청년이 이제 돌봄과 서비스 정보나 이런 도움 요청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이제 행태의 차이가 보이는지 저희 연구에서도 그런 차이가 이제 통계적 유의 수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지원이나 서비스를 신청한 경험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험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경향성은 보이는데, 사실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차이가 나타난 지점은 그런 가족 돌봄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런 용어에 대한 인지라든지 아니면 이 서비스를 검색해 본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제 연령 집단별로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서 통계적 유의 수준에서 그러한 경험을 더 낮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래. 제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혹시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질문을 좀 플로우에 열어드리고 싶은데, 우선 좀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좀 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분께 질문을 하시는 건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하시죠.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질문보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나 이렇게 청문회, 또 이렇게 시민들 중에는 또 이렇게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좀 막연한 얘기보다 이제 저는 그 동네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절감해 갖고서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이제 마을 기업으로 해 갖고 여기 또 왔었는데 또 왔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이제 없게 하려면은 우리 이런 박 청년처럼 이런 청년들이 그 복지사를 돕는 인턴으로 채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취약계층, 그 동네 사는 취약계층들이 그 센터로, 그러니까 뭐 동해나 이런 데 센터로 이렇게 마련을 해줘 갖고 그 취약계층들이 자유롭게 그 공간에 와서들 이렇게 뭐 도서관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하게 하고 이런 청년들이 인턴으로 돕고 또 복지사를 돕고요. 또 이제 그 학교 교사님들이 그 학교 근처에서 살도록 그 동네에서 살도록요. 그러면 이제 그 취약계층들을 이제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잘 연결시켜 줄 수 있고 그런 선생님들을 또 이제 인센티브를 줘서 이제 그 중고교 교감을 이렇게 교장으로 채용하는데 우선권 주고 또 그런 미취업하고 있는 그 동네 사는 이제 취업 준비하는 그 청년들을 이제 그렇게 인턴으로 돕게 하면은 이제 또 인센티브를 줘서 취업하는데 우선권 주고 공직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동네 주민과 그 취약계층하고도 연관도 되고 그런 구체적인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그런 연구들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네. 막연하게들 이렇게 끼리끼리 우리가 문화에 너무 익숙해 갖고 그런 사례를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시군구보다는 이제 풀뿌리 단위에서 마을 단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아니면 의견 주실 분 계시면은 저기 선생님 소속 밝혀주시고 질문에 대한 어느 분께 질문하시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참석을 못해서 그 해당되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저는 그 가까이서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을 실제적으로 알게 돼서 이게 돌봄이 아동 청소년 돌봄 제도에서도 혹시 우리나라 지금 요양보호사 그 시스템을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거기에 각각 장단점이 있거든요. 현재 요양보호사분들이 보통 하루 3시간 이렇게 하고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받으시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 5일하고요. 근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고령이시고 지금은 거의 이제 또 중국 이렇게 외국 노동자분들을 또 인력이 없다고 이제 채용하시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있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그리고 일자리 문제하고도 좀 연관을 시켜서 그 한 돌봄 가정에 또 청소년이나 이 아동에 반드시 1인제를 고집하지 말고 뭐 2사람 이상의 팀원으로 해가지고 서로 시간 조정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가정주부들이 하루 3시간 정도 한다면 충분히 일자리라든지 이런 창출에 도움이 되고 또는 또 요새는 2잡, 3잡도 하니까 그런 젊은 층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도 좀 더 연구하고 이렇게 개발해서 좋은 이렇게 교육도 함께 하면서 일자리하고 연관을 좀 시키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우리 돌봄 아동 청소년들이 저희 연구에서도 이제 결과가 나와 있듯이 이제 돌봄 시간을 이제 줄이는 것이 이제 굉장한 이제 저희의 이제 과제들이 될 터인데 그런 차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우리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어떻게 결합하고 연결해서 그 돌봄 시간들을 좀 낮추는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선생님 주신 의견에 대해서 장윤진 팀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법안에서
돌봄 아동과 청소년 말고 그 돌봄이 필요한 이제 아픈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장교양 저희가 시설급여 전환이라든지 별도의 지원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장교양 보호사분들이 재가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저희가 필요한 건 이 아동 청소년이 이제 본인의 시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아픈 가족분들을 요양보호사가 더 케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는 부내에서 따로 합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지금 현재 재정과 필요한 뭐 그런 거는 수립 중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조기현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용어를 먼저 이렇게 하기 전에 그 당사자분들 청취를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청취를 하겠습니다. 청취하는 자리를 이 토론회 끝나고 따로 말씀드려서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과 별도로 용어가 그렇게 제안 주시면 제가 현장에서 그렇게 통용될 수 있는지도 따로 검토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 끝에 선생님, 네, 소속 밝혀주시고. 안녕하세요. 저 인천대학교 김연정이라고 하고요. 저도 영케어러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그 외국 사례나 이런 거를 봤을 때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 빈 자리를 동생을 양육하는 것도 일본 사례 같은 경우에서는 영케어러의 범위 안에 넣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거에 대한 논의가 전혀 완전히 배제되어서 마치 형제를 돌보거나 이런 것은 돌봄이 아닌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조금 우려도스럽고 또 이런 논의를 할 때 누군가가 배제돼 버리면 이분들이 다시 이 제도 안으로 흡수되는 데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 논의하는 시작의 시점에서 아까 조기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을 떼고 돌봄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뭐 질병, 장애, 어떤 증빙할 수 있는 뭐 어떤 요건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가난을 증빙해서 서비스를 받는 것처럼 어떤 자격 조건을 증빙해야 영케어러가 될 수 있다라는 한계에 묶이면 좀 논의 초기 단계에서 좀 너무 협소해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질문은 아닙니다만 아까 조기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고립 은둔에서도 당사자들이 고립이 은둔이 스펙이다 이렇게 당사자성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난 그 영케어러들도 내가 이후에 나의 돌봄의 경험을 가지고 아까 또래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어떤 돌봄에서 스펙이 공백이 있었던 부분을 현실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잡을 갖기 전에 어떤 전환 단계로 그걸 스펙화해서 쌓아서 이력서를 가지고 실제로 내 어떤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중간 단계의 어떤 관점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돌봄의 정의에 대해서 지나치게 협소하기보단 좀 열어두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영준 교수님, 연구하셨던 최영준 교수님과 장윤진 팀장님 각각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사항 저희도 충분히 그 고려를 해서 이번 법안 취지 담았고요. 참고로 저희 시범사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 그 대학생 부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고요. 다만 근데 남편분이 암에 걸리셔갖고 여자분이 이제 대학생인데도 지금 남편분을 돌보고 있는데 그분들도 저희가 돌봄 청년으로 이제 저희가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넓히고 기준은 간결하게 하되 말씀하신 형제 자매가 누락되는 일 없이 법안 취지에 담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말씀 주셨는데 당사자가 이 필드에서 더 어떻게 보면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조기현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업할 때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거기에 조금 더 참여해서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연구를 할 때 그 어머님이 이제 한부모셔서 그 이제 첫째가 둘째를 돌보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가정은 사실 아무도 질병과 장애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였는데 이제 첫째가 둘째를 돌보기 때문에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소개를 받아서 만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많이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족 돌봄이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러니까 동생을 돌보든 어떤 가구 구성원을 돌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만성 질환이나 장애나 어떤 이러한
원인이 전혀 없는 경우는 이것까지 이 캐테고리에 들어오는 것은 조금 저희가 조금 너무 개념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확장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는 줄이되, 하지만 가구 구성 중에 그런 질환이나 질병이 있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다 포함되는 걸로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선생님하고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네, 그리고 제가 아마 마지막 발언일 것 같아서 월드비전 너무 감사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정확하게 12시가 되었습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무리 발언은 좌장의 권한으로 우리 박효빈 군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오늘 토론회를 들으시고 불안이 기대로 바뀌셨는지 한번 직접 듣고 싶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오늘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교수님도 오시고 막 연구원 분들도 오시고 담당 팀장님도 오셔가지고 많이 돌봄 청소년이란 용어 자체에서도 약간 변화를 약간 당사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약간 그런 쪽으로 논의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불안한 마음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것 같고요. 덕분에 그래도 이게 부담감을 줄이려는 쪽으로 노력하시는 걸 보면서 전 정말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정말 그래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도 좀 어떻게 잘 개선이 됐으면 하는 마음은 드네요, 계속.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효빈 군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정말 우리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 청소년 청년들의 미래의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와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이후로도 좀 지속적으로 함께 협력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자의 마무리 멘트를 하라고 하시네요. 네. 네, 깊이 있는 토론으로 오늘의 포럼을 풍성하게 해주신 좌장님, 토론자분들, 발제자분들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끝까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꼭 공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연구보고서와 이슈 브리프는 월드비전 홈페이지와 그리고 저희 포스터의 QR코드를 찍어보시면은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포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